자, 우리 특별연구법 사례 이제 4번 강의하는데 오늘 이제 첫날입니다. 오늘은 그 교통사고 범죄. 요새 그 교통사고 범죄, 도로교통법 이제 전원합의자 판결도 나오고, 물론 이 책이 넘지만은, 지지난주인가 이제 나왔던 판례니까, 어차피 뭐, 이게 이제 내년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는데요. 교통사고 범죄는 그 5회 때도 사례에서도 출제가 됐고, 여기 다 있습니다. 잘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갑은 승용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법정 제한 속도를 20km나 초과해서, 그러니까 이제 120km가 되겠죠.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시를 발견하고 제동을 취했으나 시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들이받쳐서 목숨을 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갑은 피해자 시를 구조할 것인가를 두고 순간 망설였으나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차량을 정차하거나 시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다. 뺑소리를 쳤다는 얘기죠. 그 시는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발생을 신고한 덕분에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시의 생명을 이제 구할 수 있었다.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례 문제는 3회 때 5회 때 사례로 2번 출제됐었습니다. 자, 이 경우 판례에 따라 갑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갑의 실책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례는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했어도 뭐가 됩니까? 이럴 때 업무상 과실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한 경우로 판례가 나눠져 있습니다. 객관식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걸 잘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4페이지 1번 갑에게 업무상 과실이 이제 부정되는 경우, 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선고가 됩니다. 자, 이거는 뺑소리를 쳤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면은 특가법에 의해서 이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먼저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다음에 이제 뺑소리를 쳤죠. 그러면은 특가법상 이제 도주운전죄, 요것을 이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운전죄는 이번 13회 때 기록형, 그 문제 뒤에 있습니다. 기록형에서도 도주치상죄, 도주운전에는 도주치상죄, 요것이 이제 기록형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가? 갑은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시를 치어서 중상을 입혔으나 갑 자신도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해서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갑에게 신뢰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 자, 틀림없이 과속했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근데 대법원은 아직 과실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대법원은 잘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잘못.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얘기도 그냥 일상적인 용어죠. 일상적인 용어로 잘못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실은 법적 용어죠. 과실은 말을 아직 안 씁니다. 어쨌든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도 고속도로는 일반 통행이 출입이 이제 금지된 영역 아닙니까? 여기를 이제 무단횡단을 했다. 이것은 피해자도 틀림없이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쌍방과실인 거죠. 쌍방과실. 그래서 형법의 문제는 아니고 민법의 문제인데 민법은 과실한계를 하잖아요. 형법에서는 과실한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교통법에는 형법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있어서의 그 과실상계가 형법에도 사실 도입이 됩니다. 왜? 대법관들은 다 아시잖아요. 대법관들은 주로 민법을 하시죠. 형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민법의 법리를 형법에 갖다 쓰고, 형법 교수님들은 형법은 형법인데 왜 민법의 법리 갖다 쓰냐 거세게 비판하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이제 뭐 실무에서 판례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쌍방과실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쌍방 잘못이죠. 요것이 이제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례 한번 보시죠. 자, 판례는 1번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 자,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어떤 영역입니까? 바로 신뢰 원칙.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에서 신뢰 원칙. 내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다른 운전자도 또는 다른 뭐 예컨대 보행자라든가 모두 다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신뢰 원칙에 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했으면은 설사 사고가 발생해도 이때 어떻게 됩니까? 과실이 부정된다. 이것이 이제 신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 과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지만은 그러나 2번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30 내지 40m 전방에서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에는 이미 늦어 피고인의 운전의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 판례를 제가 좀 쪼갰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경우는 운전자에게 과실 인정된다. 그거는 이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같은 판례인데 뒤에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실 부정되는데, 이거 하나 모으면 뭐가 되느냐. 먼저 이제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 판례 태도가 이 실제 사건 사례입니다. 직권 운전자가 시속 120km 이상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편도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 저는 이제 뭐 고속도로는 저 운전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서울 외곽 순환도를 타는데, 서울 외곽 순환도 잘 돼 있죠. 편도가 4차선, 왕복 8차선이거든요. 정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러면은, 자, 1차선은 추월선이죠. 2차선이 바로 주행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1차선에서, 사실관계가 1차선에서 버스가 가니까는 버스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행선으로, 2차선이죠. 주행선으로 이 지금 버스를 출발하기 속도를 냈다는 겁니다. 120km 이상을. 그랬는데, 불과 커브길에서 3, 40m 전방에서 뭐가 됩니까? 50대 여성분 두 분이었는데, 실제 사례 보면은, 이거 처참한 사건이에요, 실제는. 근데 야밤에 이 양반들이 음주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돌아가서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 양반들 술도 취했겠다. 그러니까 그냥 달밤에 야간에 그냥 이제 차 안 온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불과 3, 40m 전방에서 시속 12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갑자기 나타난 거죠. 자, 급속 뭐가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늦었어요. 그냥 그 두 사람 쳐갖고 사실 처참하게 어제도 이제 시청역에서 처참한 일이 발생했지만은 정말 그런 처참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 근데 대법원이 판결, 뒤에서 나오지만은 대법원이 판결유지에서는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런 경우들. 예컨대 지금 고속도로를 갖다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갖다가 예컨대 전방은 500m 전방에서 500m. 호남고속도로는 500m 이거 보이거든요. 정부고속도로는 하도 꼬불꼬불이가 안 보이지만은 호남고속도로는 길기 때문에 500m 보입니다. 그때쯤 발견했으면 500m 전방이면 충분히 제동장치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건너가게끔 믿고 500m를 그냥 그 속도로 그냥 운전했다. 그럴 때는 틀림없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 불과 3, 40m 전방에서 시속 12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다가 시속 뭐가 됩니까? 불과 3, 40m 전방에서 무단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지만 늦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고속도로는 신뢰 원칙, 절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뭐가 됩니까? 이때 비록 법정 운행 속도 100km 초과, 20km 초과, 지금 잘못은 있지만 대부분 잘못이라고 합니다. 잘못은 있지만은 이때는 뭐가 됩니까? 보행자의 잘못이 더 크다. 과실상계죠. 그래서 쌍방과실. 보행자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결론이 떨어집니다. 자, 검토 한번 보시죠. 판례에 의하면 비록 갑이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갑에게는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갑에게는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고성하지 않는다. 왜? 기본적으로 120km를 초과해서 운행한 잘못은 있지만은 보행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 그렇다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신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 부정된다. 업무상 과실 부정되니까는 이때는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갑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 268조 죄를 범한 게 적용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입니다. 적용도 고려되지 아니한다. 교통법은 우리가 그 특별한 거 3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운전, 교통사고에 의하면은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그러나 처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셔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는 워낙 많이들 이제 사건을 이제 많이 이제 접하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특가법 5조의 3체 1항 사고 운전자 도주죄, 도주 차량. 이번에 이제 도주치상죄가 좀 이따 우리 보시겠지만은 기록형에서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특가법 5조의 3 뺑소니 조항이 적용이 되겠는가? 문제점.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씨를 들이받아 중상 입히고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자인 씨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바, 이 경우 갑에게 특가법 5조의 3체 1항 도주 차량죄 뺑소니가 적용될 것이 문제가 된다. 요거는 변시 5회 때 사례로도 출제가 돼서 일본에서 그때 이때 이제 6개월 밑을 무단횡단 사람을 치고 이제 상해를 입히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법리는 좀 똑같습니다. 결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판례도 판례는 특가법 5조의 3제 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 결국 요약을 하면 뭐가 됩니까? 특가법 5조의 3 도주 차량죄는 형법상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죄를 범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의해서 처벌받은 자, 이 사람만이 일종의 행위주체가 되는 일종의 신고범. 일종의 신고범은 제가 만든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법 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죄책을 지는 자만이 행위주체가 된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 부정되기 때문에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특가법 적용도 없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검토. 판례에 따르면 갑에게 신뢰 원칙이 인정돼서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는 것으로 상정하는 한 갑이 교통사고 후 시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뺑소니를 쳤어도 갑에 대해서 특가법 5조의 3제 1항 위반 도주차량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형법 268조가 적용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처벌되고 그때 뺑소니를 쳐야만 도주를 해야만 이때 도주차량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이 사람은 애당초 형법 268조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뺑소니를 쳐도 특가법은 적용 안 된다. 자, 변시효의 때 1번 정상속도로 법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차를 운행하는데 6개월에는 무단횡단하던 그 피해자를 미처 발견 못하고 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일단 정상속도로 운행했거든요. 정상속도로 운행했기 때문에 교통규칙 위반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밑을 무단횡단한다. 6개월 밑은 신뢰 원칙 적용이에요. 이때는 피해자인 보행자의 오히려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변시 5회입니다.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형법 26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냥 가버렸지만은 이것은 특가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시 5회 때도 이렇게 일문 사례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특가법은 적용 안 되고 무죄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독자적으로 3번입니다. 이 범죄는 성립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 사고 미조치죄.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조문이 바로 도로교통법 54조 1항 바로 사고 미조치죄입니다. 이 조항이 가장 많이 특별학급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점. 갑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씨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도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자인 씨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와 관련하여
갑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될 것인가. 이거는 빼박으로 적용되고 객관식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판례 태도, 이 판례가. 자, 판례는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 2항이 규정한 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 및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위책 위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과실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 없다, 위법하다 적법하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어쨌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그 뭐가 됩니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은 이 사람이 적법하다 불법하다 따지지 말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일일이 신고해서 경찰 부르고 최에서 뭐가 됩니까? 빨리빨리 가시고 빨리 이러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빨리빨리 이러고 해야 된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시청에서 보면은 60대 운전자가 버스 운전자가 베테랑이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쨌든 일종의 이제 뺑소니 비슷하게 도주를 했거든요. 아마 이건 특가법이 적용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특가법이 적용되고 미조치죄도 아마 틀림없이 적용이 돼서 아마 실체적 경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은 얘는 법정형 흡수해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서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적법 불문하고 무조건 이때는 사고 조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절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따라서 미조치죄는 성립이 된다는 것들. 검토. 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부정돼서 그 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갑이 C를 자동차로 충격해서 중상을 입히는 대인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자인 C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 사고 미조치죄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미신고죄입니다. 제2항의 미신고죄인데, 근데 실무에서 이게 다 검토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변지에서는 사고 미신고죄는 별반 그 언급이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변시 5회 때도 미조치죄는 나와 있어서 당연히 답안지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신고죄는 좀 이렇게 자꾸 좀 없어져 버려요. 틀림없이 이거 2항인데,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뭐 굳이 안 써도 쓰면 1.0 가점이 있는데 안 써도 별 문제 없는 거 같아요. 객관식은 출제된 적도 없고. 어쨌든 이 미신고죄인데 교통사고 발생하면은 112 빨리 전화 신고해서 여기 이제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그 신고하는 거 있죠. 그거 당연히 성립됩니다. 당연히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신고죄도 당연히 성립이 된다라는 것들 한번 보시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요. 도로교통법 54조 2항 본문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관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 경찰관서, 그러니까 112에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112에 신고하면 된다는 거. 그런데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다만 판례는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 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실수의 회복을 위해서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 어제 같은 경우 시청이 이거는 벌써 불과 1, 2분 만에 워낙 이제 중심부니까 경찰이 바로 왔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한 경우들. 큰 사고,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 자, 사례에서는 이건 이제 재견례입니다. 감히 대인사고를 일으킨 후 이러한 신고 의무를 다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나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경찰관의 조직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갑이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 미신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재결됩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대인사고 일어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은 충분히 또 어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경찰에서 신고가 됐고, 그렇다면은 신고죄를 인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재견일 뿐입니다. 지금 보니까 1년에 딱 이렇게 한두 번 오는데,
이렇게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인정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제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급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죄는 쓸데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쓸데없이 유기죄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수 한번 뒤에 이제 도표에서 한번 보시고요. 7페이지 실전 답안은 이 내용들을 갖다가 아주 요약을 해놨습니다. 나중에도 이 실전 답안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록형이라든가 사례 나오면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렇게 실전 답안을 다 만들어놨고 나중에 실전 답안만 보세요. 자, 그러면은 8페이지입니다. 2번. 가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자, 실제 사례는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8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은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데 나오죠. 판례에 의하면 같은 판례입니다. 만약 갑이 상당한 거리에서 제가 아까 500m 말씀드렸죠. 500m 정도면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무단 보행자가 있는지는 횡단하는 사람이든지 금방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속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3, 40m 전방에서는 120km 정도 달리면은 속도를 줄일 수 없었지만은 500m 정도는 충분하다. 대법원은 그래서 그걸 상당한 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한 거리. 상당한 거리에서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시를 발견하기 때문에 갑이 즉시 감속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였더라면 충분히 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갑이 이러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안이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만약에 그렇다면 갑에게 대해서는 신뢰 원칙의 적용이 부정됩니다. 이럴 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과실 상계에서 이때도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한물리 변호사 몇 대 몇 그거 아닙니까?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과실은 몇 대 몇, 특히 교통사고에서는 대표적이죠. 이때는 몇 대 몇이 100대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자 과실이 이제 100이다.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죠. 자,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건. 판례에 의하면 교통규칙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과를 방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결과 발생은 주의무 위반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생각건데 갑이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갑이 시를 충격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갑의 업무상 과실과 시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에게는 일단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구성한다. 자, 그러면은 형법 268조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자, 1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에 의한 처벌 여부. 자,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라 갑행위가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구성하므로 갑은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얘기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법정형은 뭐 똑같습니다. 5년 이하 똑같고 이때 법정형에 의해서 형법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이거 알아주세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 반의사 불벌의 원칙의 형용 요거는 이번 육모에서도 아마 객관식에서 나온 것 같은데 반의사 불벌의 원칙은 요거는 자주출제가 됩니다. 자주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기록형이라든가 법정의 모의시험 이런 데서 자주출제가 되는 지문이가 한번 보시죠. 교통사고 교특법 3조 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합의를 보는 거죠. 운전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보게 되면은 서양에서 이런 거 없거든요. 무조건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합의를 보게 되면은 이때는 기본적으로 뭐 약식기조에서 벌금 정도 때린다라든가 처벌을 면제해주는 바로 그런 규정이죠. 그런데 바로 12대 사고 있죠. 그 유명한 12대 사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은 이때는 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특법 3조 2항 단서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 원칙 적용은 도주 차량 음주 측정 불응 및
단서 각호 12개 이외의 사유가 있으면은 각주 이렇게 있습니다. 각주 7번에 쭉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들이 바로 7호의 무면허운전, 8호의 음주운전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면허운전이라든가 음주운전 이러한 경우들은 12대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합의를 보면은 양형은 이제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소를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 자, 그 적용이 배제돼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7호, 8호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도주차량죄, 음주측정 불응죄 요거는 뭐가 됩니까? 합의는 그래도 봐야 됩니다. 합의는 그래도 봐야 되는데 그래야만 좀 양형을 깎을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는 한 번 보면은 공소가 제기돼도 뭐 아주 무거워봤자 사망사고 아닌다면은 보통 집행유예 정도. 사망사고는 이제 뭐 특히 위험운전 치사상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에서 처벌받지만은. 자, 가번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뺑소니를 쳤죠. 도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때 뭐가 됩니까? 교통법에서 반의사 불벌의 원칙은 적용이 없습니다. 도주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공소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지금 교특법이 적용되죠. 뺑소니 쳤죠. 그렇다면은 이때는 특가법 도주차량죄 뺑소니 조항도 당연히 적용되고, 그 다음에 미조치죄, 미승오죄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중처벌을 받게. 그래놓고는 와 어마어마하다. 그래놓고는 실제 선고하는 거는 뭐 2년. 근데 대개의 경우는 합의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뭐 2년 정도. 사망하지 않으면 합의 보고되면은 이때 웬만하면 이제 집행유예. 그냥 큰 적이는 없습니다. 요새 그 유창호법 외에는 그렇게 크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관련 판례 한번 보시죠. 자, 관련 판례. 자, 1번.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취지.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의 취지는 기억,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니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들. 근데 미조치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피해자를 갖다가 어떤 물적, 뭐 어떤 대물배상, 손해배상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현장을 갖다가 조치를 취해서 후속 2차 사고, 3차 사고를 빨리 제한하려는, 줄이려는 그런 의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게 이 판례가 좀 더 나옵니다. 이 판례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번 13회 변시 기록용사를 제일 까다로웠던 거 뒤에 문제 있습니다. 제일 까다로웠던 건데 그것을 해결하는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좀 이따 또 보시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퀵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하면서 퀵보드 타다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피해자를 쳤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 왜 이래?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이 조처를 피할 필요가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사고 조처를 피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이번 13회 기출입니다. 좀 이따 한번 그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구조치 의무의 의미.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교통사고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한다. 급발질 같은 것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급발질을 했는데 그 베테랑 운전자가 직업 운전자 말이죠. 직업적으로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인데 왜 시청에서 인도로 들어갔을까? 그래서 9명의 사망자, 4명의 상해가 났는데 차라리 그냥 차도에서 했으면은 앞에 큰 차가 있던데 박았으면은 뭐 다시 했겠지만 사망 사고는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사고는 즉시 정차라는 얘기입니다. 급발진을 주의하고 있는데 아마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경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요거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무과실 규칙 사유 없어도 미조치죄가 적용돼. 아까 다 보셨었죠. 적법 불법을 분문한다. 그래서 변시 8회 때도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도로교통법에 가장 자주 나온 판례입니다. 객관식에서 가장 자주 나온 판례고. 4번. 자, 특가법에 의한 미조치죄 의미인데 워낙 기니까는 여기를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약만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특가법에 의한 미조치죄란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뺑소니 친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이번에 그 유명 트로트 가수가 그 친구 저도 상당히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걸 한 거 아닙니까? 그 기획사가 지금 망했다. 물론 이제 업종 전환을 하겠다 그러던데 그런 경우들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일단 뺑소니 친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치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재판을 이제 받고 있지, 아직 재판 개시되지 않았지만은 20년까지 선고가 될 수 있다. 김문계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들입니다. 바로 특가법의 미조치죄, 바로 이러한 경우들. 즉시 정차하고 내가 운전했어요. 근데 뺑소니 친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해서 사실은 뭐가 됩니까? 어떤 금전적 보장을 약속하고 네가 했다고 해라.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로 미조치죄가 뭐가 됩니까? 성립이 된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5번. 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도주차량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특가법에 적용. 이번에 요게 기록형에서 좀 이따 보십니다. 기록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유형만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 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은 이때는 가로됩니다. 특가법에 의한 뺑소니, 도주차량죄도 도주치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자, 그러한 경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판례들은 한번 자, 7번 중요한 판례 나왔습니다. 7번 중요한 판례인데, 자, 요거는 최근 판례가 되겠고 작년인가 법전년 모의시험에서도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약 한번 보시죠. 특가법에서 정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동차 퀵보드 원동기 장치 자동차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들. 근데 이게 이건 형법에서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판례인데 퀵보드 사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퀵보드 사건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2번 좀 이따 보시게 됩니다. 어차피 좀 이따 보시게 되는데 퀵보드 타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좀 사고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이상 퀵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게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해서 125cc 이하 조그만 스쿠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닙니다. 원동기 장치 자동차인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원동기 자동차로 술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바로 그 판례죠. 좀 이따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은. 더 이상 이제 자동차가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음주운전에도 자동차 음주운전이 법정이 높아졌더라. 그게 아니라 원동기도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2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지금 특가법에서 정한 특가법 5조 제10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자동차 운행 중에 이런 대중교통 운행 중에 운전사를 폭행하는 경우 있죠. 그럼 가중처벌이 됩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차관까지 지내신 분이 택시자를 폭행하고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죠. 전직 법무부 차관이. 그러한 경우들 바로 뭐가 됩니까? 개인 택시 운전자니까. 그러한 경우들. 그랬을 때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렇다면은 이렇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퀵보드 탄 사람 그 사람을 갖다 폭행을 해도 그렇다 특가법 5조의 제10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이때 가중을 받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퀵보드 타고 한 사람 때렸다고 해서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받는 건 아니다. 왜? 퀵보드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엔 반대. 자, 퀵보드 음주운전한 상태에서 퀵보드를 타다가 그것도 무지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그저부터 만취한 상태에서 퀵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이거는 형법이거든요. 형법상의 판례지만 알아만 두세요. 형법 이제 우리 3개월 판례라는 거기 다 있습니다. 뭐냐면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제 퀵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그렇다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위험운전치사상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 일명 윤창호법. 그렇다면 당연히 얘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윤창호법에 적용 배제된다. 그럴 뜻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자동차건 자전거건 뭐가 됩니까?
자동차건 자전거건 이때는 상관없이 윤창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딴 길이 위험운전치상죄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 그 판례는 따르겠다. 그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피해자가 됐을 때, 가해자가 됐을 때 그럴 때도 적게 처벌하거나 아니 처벌하지 않는데 가해자가 됐을 때 그것도 위험운전치상죄. 그때는 원동기 자동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뭐가 됩니까? 자동차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거 지금 판례도 없는데 열심히 떠들어봤자고 3개월 판례 있으니까 3개월 판례 또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문제 보시죠. 요건 아마 중간에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중간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기록형이 오는데 조금 이거 사례까지만 보신 다음에 좀 쉬었다가 기록형 문제 한번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2번 일단 사례는 보겠습니다. 자, 2번 14페이지입니다. 절도의 습벽이 있는 갑은 저녁 11시경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 상점 앞을 지나가다가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맞는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따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 담배 2보를 가지고 나왔다. 며칠 후 오후 2시경 길 가던 갑은 A의 집 대문이 열려있자 절도의 의사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들어섰으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도 전에 집주인 A가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귀가하자 갑은 재빨리 이제 도주를 하였다. 이게 이거 특이한 겁인데 이거 상습절도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특가법에 의해서 이제 가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항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위헌판단 받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는데 문제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특별한 거 청법이니까 이 문제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 상습절도가 특가법에 의해서 지금도 가중처벌받는 누번 가중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헌판단 한번 삭제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과거 2대부터 한 5회 때, 6회 때 그때까지인데 문제가 좋아서 삭제는 안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어차피 형법의 범주니까.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한 대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훔친 다음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압구정동으로 가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를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가 되었다. 자, 이 사례에서 갑의 형사 책임을 논하시오.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술 취해서 운전한 거 14배 좀 이따 보십니다. 기록형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진짜 기록형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2번 한편 을이 술을 먹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 D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 D는 을의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풍기고 을의 얼굴이 새빨갛고 눈이 붉게 충혈된 것을 알아차리고는 을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D는 이에 불응하였다. 얼마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21%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 빠진 을은 3회 때 요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3회 이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0.21인데 3회 때는 0.25%.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서 진짜 기록형이라든가 특이한 사례에서는 이 책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0.1%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주 한 4병 정도, 그것도 거의 안주 없이 먹으면 이 정도로 합니다. 거의 운전 못하죠. 걷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삭제 이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을은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삭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처리된다. 바로 요 문구가 들어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거의 곤란한 상태. 이것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F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F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자, F의 차는 반파가 되는 큰 손상을 입었다. 이 경우는 이제 을의 형사 책임을 논하시오. 단 업무상 과실 자동차 파괴죄는 논의 워낙 이제 구석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까 미신고죄도 잘 안 보거든요. 얘는 더 안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자. 그 정도만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17페이지입니다. 갑의 형사 책임. 상점에서 담배를 이제 절주하는 상습절도죄. 원래는 특가법에 적용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헌판단 받고 삭제됐습니다. 갑은 야간인 저녁 11시경에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 상점의 문을 만능 열쇠를 사용하여 따고 들어가서 담배를 절취하내기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해서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갑에게는 일단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해당하고 갑은 또 절도 습격이 있는 자입니다. 상습 절도죄 죄책을 진다라는 것들. 자, 2번. 물건을 훔치려고 A의 집에 들어간 행위. 자, 상습 절도죄. 근데 1번 제가 요거는 오래 바꿨거든요. 왜 그럴까요? 편의점은 공공장소잖아요. 편의점은 공공장소.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상계절 판례 오늘 원고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또 편집해서 편집원 다시 한번 보고 수정해서 이제 다음 주에 출간이 되면 우리는 이제 7월 20일, 23일 형법 상계절 판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는 넘겼는데 근데 이번에 주거침입죄 판례 또 나왔습니다. 조금 또 바뀌었대요. 또 중요한 판례죠. 아니, 확정 바뀐 게 아니라 어떤 주거침입죄 성분의 범비를 확정짓는 이제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왜 그러느냐? 만약에 가정집에 밑에 있잖아요. A의 집 가정집에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빼박으로 이때는 뭐가 됩니까?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가정집에 범죄 목적을 갖고 들어갔다. 이때는 빼박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공공장소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인 출입 방법인데 공공장소에 범죄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제 판례에 따르면 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뭐가 됩니까? 공공장소. 그러면 통상적인 출입 방법, 그냥 절대 목적인데 편의점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편의점 들어가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슬쩍 훔쳐 나왔다. 그냥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죠. 설사 절대 목적에서도 이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꿨거든요. 어떻게 이번에 바꾼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는 편의점 문이 잠겨져 있는 문을 따고 들어갔잖아요. 쥐가 뭔데 편의점 문을 갖다 편의점 주인들한테 따고 그렇게 만들어서 왜 따고 왜 들어가? 그건 아니죠. 잠겨져 있는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은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닙니다. 이럴 때도 아무리 공공장소라도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니면은 이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 주거침입 한가죄 특별한 거 내일쯤 나오겠죠. 거기서도 우리 주거침입죄 계속 보시게 됩니다. 지금 형법에서 제일 핫한 가장 출제가 많이 나오고 판례도 매일 많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주거침입죄. 자, 어쨌든 2번. 자, A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상습 절도죄. 자, 판례는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 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절도죄 실행 착수 주간 주거침입 절도 이때는 기본적으로 주간인 경우는 상습절도, 특수절도, 단수절도 상관없습니다. 재물 물색시가 절도죄 실행 착수입니다. 판례 엄청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객관식에서. 한번 차를 대비해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간인 경우는 상습절도, 특수절도, 단수절도 이거 종류 불문하고 재물 물색 시에 실행 착수가 있다. 야간인 경우는 이때는 유형마다 다르죠. 330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는 주거침입 시에 331조 제1항의 야간 주거침입 손괴 특수절도는 이때는 손괴 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는 판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야간인 경우는 그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다 주간인 경우는 재물물색시라는 것들. 자, 갑은 오두시경 절도의 고의로 A의 집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들어섰으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도 전에 A에게 발각되자 재빨리 도주했는 바 판례에 의하면 갑은 훔칠 재물 물색한 바 없죠. 절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주거침입죄. 갑은 절도의 고의로 이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갑에게인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면은 의문이 없다. 갑에게는 이제 주거침입죄가 구성한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상계절 판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에 2024년 4월인가 최근 판례가 나왔는데 어쨌든 가정집 그것이 아파트 가정집이건 단독주택은 빌라건 가정집에 모든 유형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원칙적으로 가정집에 이러한 범죄 목적으로 가면은 원칙적으로 이때는 뭐가 됩니까?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주거침입죄 성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익을 받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범죄 목적에서 주거집에 성립 안 하지만 가정집은 다르죠. 왜? 가정집에 아무리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근데 가정집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일 겁니다. 저도 이제 단독주택에 평생 살다가 지금 아파트 산 지 한 12년 됐어요. 근데 단독주택은 대문이 어덜덜 열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열린 그 문을 갖다가 들어올 수 있지.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출입문부터 봉쇄가 되는 출입문부터 이게 다 닫히고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저기는 다 닫았는데 무슨 수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라든가 뭐 오피스텔 이런 공동주택은 통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범죄 목적의 통상 출입 방법이 100% 주거집자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넘기긴 했는데 그 내용이 확 떠오르지 않아요. 상념 또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걸 쐐기를 박는 그 이번에 판례 법리가 이번에 이제 이번에 대법에서 나왔습니다. 자, 3번. 절제한 피해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행위. 자, 일단은 자동차는 상습절도죄. 그 다음에 도로교통 위반인데 음주운전죄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0.04% 이상이면 소주 2잔, 약한 사람 소 한 잔이면 됩니다. 음주운전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들. 그래서 0.03%부터 음주운전죄가 되는데 0.07%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됩니까? 음주운전죄. 근데 이게 면허 정지죠. 0.08%부터 이제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허가 없었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도 성립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특례법 3조 1항입니다. 자, 업무상 과실치상 사상죄의 성분. 갑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들이받아 사기를 입혔는 바 음주운전은 곧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것이므로 음주운전은 100% 업무상 과실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무면허 운전은 좀 달라요. 무면허 운전은 왜냐하면 운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인데 면허 취소를 받았습니다. 그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죠. 그때도 운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과실이 인정될 때도 있고 운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빼박입니다. 100% 예외 없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성립이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교특법 3조에 의해서 또 처벌받겠죠. 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 1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2번. 이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각호의 사유는 그 공소 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가 될 뿐이므로 위 단서 각호의 사유가 경함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 음주운전의 무면허 운전이죠. 상관없다. 일죄로 처벌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음주운전으로 했죠. 무면허 운전죄죠. 그냥 하나로 교통사고 특례법 하나로만 처벌받는다.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얘기고 반의사 불법죄 규정의 적용 여부인데 아까 이미 보셨죠. 지금 그 3조 2항 본문에 하면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2대. 근데 7호가 아까 무면허 운전, 8호가 음주운전이었죠. 이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의사 불법 규정의 적용은 없다라는 것들. 일단 한번 보시죠. 그래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 본문에 의하여 차의교통으로 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 본법 소적의 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도주차량죄나 음주 측정 불응죄 그리고 동조 단서 각호의 12대 예외사유 12대 사건 7호가 무면허 운전, 8호가 음주운전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없다. 그런데 단서 조항 7호, 8호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갑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시에게 사기를 입힌 것이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 7호, 8호에 의해서 지금 반의사 불법의 원칙의 적용은 없습니다.
원칙의 적용은 없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윤창호법.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가법 5조 11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바. 자, 문제는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세 개가 있습니다. 0.07%, 0.14%, 0.1%. 지금은 0.07%예요. 근데 0.07% 요거 갖고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윤창호법 위반은 이미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이미 문제 안에 떠버립니다. 여기 그런 거 없거든요. 따라서 최선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죄수는 한번 그냥 쭉 보시고. 자, 21페이지. 자, 이번에는 이제 의뢰 형사 책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의뢰 형사 책임. 1번. 음주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 자, 우리 형법을 보다가, 이걸 특별형법 보면 이제 도로교통법, 워낙 많이 나옵니다. 기록형에서 거의, 올해도 13일 나왔지만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참, 저도 1년에 딱 한 번 하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생소한데, 헤매기도 하고, 1년에 딱 한 번, 이때만 하니까는. 워낙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교통 위반. 자, 음주운전죄. 혈중 알코올 농도 0.14%. 면허 취소입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죄는 성립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음주 측정 불응죄. 자,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2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보셨죠? 0.07% 인정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건데 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정체관 뒤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는 바, 단속 당시 D는 을의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풍기고 을의 얼굴이 새빨갛고 눈이 붉게 충혈된 것을 알아차리고는, 저도 한 잔 먹으면 시뻘개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주 한 3병 먹고 또 말짱한 사람들이 있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100% 걸려요. 저는 운주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지만은, 충혈된 것을 알아차리고는 을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치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음주 측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술에서 풀나고 시뻘건데 어떻게 음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별로 소주 한 3병 먹어서도 술 냄새도 안 나고 얼굴도 하얗고 꼬다리고 그럴 때는 충분히 충분한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있습니다. 교통경찰관 뒤에 음주 측정 불응의 요구에 불응한 행위, 음주 측정 불응죄를 구성한다라는 것들. 자, 거기 보시고요. 2번. 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F에게 사기를 입히고 F의 차를 손괴한 행위. 자, 역시 음주운전죄 성립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자동 교특법 3조 1항 위반죄 성립됩니다. 자, 이번에는 0.1% 바로 특가법상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윤창호법 위반. 윤창호법 위반한 그 친구도 벤츠 차량 운전했던데 6년 선고됐습니다. 6년 선고돼서 지금 살고 있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빼박이겠죠. 윤창호법 성립됩니다. 특가법 5조 11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하면 1번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주치 중에 운전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면 2번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아까 0.14% 그 정도 갖고도 안 된다. 누가 봐도 얘는 안 된다. 이 정도 와야 됩니다.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소주 4병 5병 이건 안 되는 거죠. 빼박이죠. 그래서 1%. 근데 실제 3회 때는 25%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3번.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전방 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에 시기되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보서 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저히 이렇게 문제 떠 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F에게 전치사죄 사기를 입힌 것이므로 을에게는 위험운전치사죄를 구성한다라는 것들. 자, 구성하겠습니다. 자, 4번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자유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을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업무상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F의 승객을 들이받아 F의 차는 반파되는 큰 손상을 입었으므로 을은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지칭이다. 어제 그 사진 보니까는 그 인도에 우리 이렇게 차 못 들어오게 쭉 막 저기 표지판 세워놨지 않습니까? 수세로 그걸 다 깔아뭉개더라고요. 야,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당연히 이걸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는 뒤에 도표가 싹 정리해놨습니다. 그 뒤에서 진짜 자주 객관에서 출제됩니다. 사례도 나오고요. 도표를 정리했으니까 좀 이따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사례는 여기까지고 실전도만 보시게 되겠고, 그렇다면은 조금 쉬었다가 여기 판례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록형 사례가 나옵니다. 기록형 사례도 이번 13회 문제도 있고 같이 이것도 시간 꽤 걸립니다. 같이 한번 풀어 좀 쉬었다가 관련 판례 들어가시겠습니다.